전 존윅 시리즈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 액션 클래식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혁명 같은 전투 시퀀스, 와이드샷과 롱테이크, 아름다운 비주얼과 세밀한 세계관 등에 매료되어 그간 여러 영상을 만들었고 컨티넨탈 뉴욕 건물을 방문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 건물 1층엔 컨티넨탈 호텔 로비가 있는 게 아니라 스시집이 하나 있습니다. 앞서 리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화는 많은 설명을 해주진 않죠.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알고 보면 존윅이 훨씬 재밌어지는 존윅 챕터 4 완전 분석. 지금부터 저와 함께 디테일하게 파보시죠. 여러분은 지금 기묘한 케이지를 보고 계십니다. You ready, John? Yeah. 전작으로부터 7, 8개월이 흐른 시점부터 영화가 시작되고 존윅에게 다가온 바오리킹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난 비탄의 도시로 들어가는 길이며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는 길이며 망자들 사이에 이르는 길이다. 내 앞에는 피조물이 없었으나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려라. 이건 단테의 신곡 지옥편에서 단테가 본 지옥문에 쓰인 글귀를 인용한 문장입니다. 원본에 비해 몇 줄이 빠져있고 인칭 대명사가 달라도 지옥을 도시로 묘사하고 영원한 비에 희망도 없고 탈출할 수도 없는 곳으로 간주하는 맥락은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존윅이 경험할 지옥과 존이 바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은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바오리킹을 연기하는 로렌스 피시번이 매트릭스와 동일하게 존에게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이 흥미롭죠. The only way John Wick will ever have freed me is in death. Yeah. Not really. 사막 시퀀스에서 존은 최고 회의의 리더인 장로에게 3편에서 충성의 의미로 넘긴 헬렌과의 결혼 반지와 자유를 달라고 요청합니다만 장로가 날 죽이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고 죽음만이 해방되는 방법이라고 말하자 존은 일말의 여지 없이 장로를 사살합니다. 영화 속에서 윈스턴이 최고 회의를 머리를 잘라도 또 나오는 히드라에 빗대는데요. 존은 지옥에 들어가기에 앞서 뱀의 머리를 치는 것이죠. 여기엔 흥미로운 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장로가 바뀌었습니다. 장로는 최고 회의에서 정점의 권한을 가진 상징적 존재로 배우가 사이드 타그마 위에서 조지 조르지오로 교체되었는데요. There are 12 seats at the high table. Camorra, Mafia, Drangheta, the Chinese, the Russian. 장로가 죽거나 신변에 문제가 생기면 최고회의 간부 12인이 후임자를 지명해서 교체됩니다. 이번 장로도 그 점을 존에게 알려주죠. 둘째, 전편에선 장로의 위치가 감춰져 있어 존이 사막을 한참 헤매다 쓰러진 뒤 마치 신비로운 존재를 아련하듯 장로를 만났는데 이번엔 비교적 쉽게 장로에 도달했고 보안도 강하지 않으며 은신처 규모도 작아져 있습니다. 이번 장로는 신임 장로일 가능성도 있지만 존이 전편에서 장로에 도달한 적이 있기 때문에 최고회의가 장로를 보호하기 위해 배치한 미끼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든 가짜든 존의 살인은 모두에게 막대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The table will never stop. You know this. 최고회의는 냉정하고 신속하게 보복에 돌입. 프랑스 엘리트 귀족 가문 출신의 그라몽 후작이 최고회의 12인의 만장일치로 대군주가 됩니다. 그를 만나러 가는 윈스턴과 샤론이 주고받는 말 중에 1800년대 후반 활약한 호주의 레전드 은행털이범 네드 켈리가 교수형을 당하기 직전 한 말인 Such is life. 인생이 이런 거지가 나옵니다. 이게 미화된 거라는 역사가들도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말 직후에 네드 켈리가 죽었다는 점이 복선이 됐죠. 그라몽 후작은 윈스턴이 40년간 몸바친 컨티넨탈을 눈앞에서 폭삭 주저앉히고 윈스턴 대신 샤론을 죽여 윈스턴으로 하여금 굴욕과 죄책감을 맛보게 합니다. 샤론과 윈스턴의 숨겨진 과거는 스피노프 드라마인 컨티넨탈에서 다루게 될 예정이지만 샤론은 그동안 존윅과도 무척 각별한 모습을 보여주었죠. Do you board? I'm sorry to say so that this facility does not. I, however, would be willing to accept the responsibility. 2편에선 존의 개를 맡아주었고 Unless you wish to become the same, I suggest you lower your gun. 3편에선 존의 생명을 구해주기도 했었죠. 샤론이 존을 미스터 윅이라고 예의를 갖춰 부르며 늘 존을 도와온 데엔 이유가 있습니다. 프리퀄 코믹스에서 존윅은 샤론을 암살로부터 구해주었고 샤론이 존을 텍사스 엘파소에 있는 컨티넨탈로 데려가면서 뒷세계에서 커리어를 시작하게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존윅의 불행에 간접적으로 가담한 셈이나 샤론은 작중에서 존을 가장 많이 도운 동맹이기도 한 매력적인 캐릭터입니다. 샤론의 이름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망자를 저승으로 실어 나르는 뱃사공인 카론에서 따온 이름이지만 윈스턴도 샤론이라고 발음하고 자막도 샤론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앞서 언급한 단테의 신곡에도 등장합니다. 존윅을 컨티넨탈로 실어 나른 뱃사공인 샤론이 죽은 건 존도 강을 거슬러 돌아갈 수 없고 살아서 지옥을 벗어날 수 없다는 은유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샤론을 연기한 랜스 레딕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앞으로 스피노프에서도 볼 수 없다는 점이 너무 아쉬운데요. 며칠 전 사인이 허혈성 심질환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욕 루즈벨트 포프리덤 스테이트 파크에 있는 샤론의 묘 앞에서 존과 윈스턴이 만납니다. 존은 라틴어 구절 오데린트 듀 매튜안, 그들이 두려워하는 한 증오하게 하라 라고 쓰인 계단을 오릅니다. 이건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로마의 희곡가인 악시오의 희극 아티리우스의 대사 중에 하나를 자신의 좌우명으로 사용한 문구로 풀어내면 아무리 날 미워해도 난 여전히 여기 그대로 있으니 너흰 여전히 날 두려워할 것이라는 의미. 조닉과 최고회의의 대치 상황을 정확히 은유하고 있죠. 막대한 현상금을 걸고 무수히 많은 암살자들을 보내도 조닉은 뉴욕 땅을 다시 밟습니다. 그 순간 이 구절이 나온다는 게 의미심장하죠. John? 그라몽 후작이 조닉을 제거하기 위해 고용한 케인은 시각장애가 있는 은퇴한 암살자로 그들이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이라는 그의 대사처럼 딸을 위해 스스로 자기 눈을 희생했고, 이건 존이 손가락을 스스로 자른 방식과 동일합니다. 케인의 삶도 존의 삶과 비슷하죠. 인생 내내 죽음과 파괴를 겪었고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이 사악한 일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했으며 결국 대가를 치릅니다. 아마도 케인의 시력을 잃은 뒤 오랫동안 새로운 감각을 연마했을 것이기에 딸에게 접근하지 못한 지 꽤 긴 시간이 흐른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최고회의는 아직도 그를 감시 중이고 그라몽이 친구 조닉을 죽이라는 오더를 내리는 등 지독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케인은 컨티넨탈 오사카의 시마즈와는 딸을 지키려는 공감대가 동일함에도 한계까지 간 시마즈의 목숨을 앗아가며 시마즈의 딸 아키라를 잔인한 운명으로 내몰게 되는데요. 케인에게 있어 이 스토리는 자기와 가장 닮은 삶을 살고 형제애를 가진 자들을 죽여야 하는 운명적 위기라고 볼 수 있겠죠. 아이러니한 건 존을 브라더라고 부르는 케인이 성서에서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인 카인처럼 형제를 죽인다는 점입니다. 이 편에서도 존은 자유를 얻기 위해 카모라의 리더인 지아나 디안토니오를 죽이러 간 적이 있으니 존도 케인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힘을 합쳐 계단을 오르는 건 자신들의 삶을 지배해온 잔혹한 천적에게 최후의 일격을 날리고 둘 다 동이 트는 언덕에서 자유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처럼 존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케인과 딸의 생명을 구하지만 케인도 시마즈를 죽이며 언젠가 아키라가 복수할 운명을 느꼈기 때문에 둘 다 최종적으로 다른 의미의 자유를 얻었어도 그 형태는 결국 죽음인 것이죠. 케인은 1962년 가츠 신타로가 주연한 영화 자토이치에서 컨셉을 가져왔습니다. 견자다는 케인을 스티브 맥퀸과 이소룡의 혼합으로 봤다며 과거 이소룡이 검은 정장을 입고 한 인터뷰 영상을 보고 지금의 복장을 제안했고 첫 등장 때의 머리도 이소룡을 참고했다죠. 이름 또한 샹 또는 챙이었으나 패셔너블한 조닉 시리즈답게 이소룡이 브루스리로 불린 것처럼 이름을 바꿔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If you win, the table will honor its word. You will have your freedom, but you won't take it. 이 영화의 빌런인 그라몽 후작은 사악하고 가학적인 인간으로 최고 회의로부터 부여된 권력을 남용하는데요. 그라몽 역의 빌 스카스가드는 그라몽을 빈민가 출신으로 여겼다고 하나 그라몽 패밀리는 실제로도 역사 속에서 프랑스 상류사회에 군림하며 정치 군사적인 영향을 행사해왔고 그라몽 후작도 실제 모양과는 다르지만 가문의 문장을 가슴에 달고 있죠. 자신의 무능함을 멋진 슈트, 자기 과신으로 가득한 말과 잔혹한 행동으로 가려보지만 오만하고 파렴치한 건 이 편의 산티노와 비슷. 최고회의를 숭배하고 권한만 있지 성실함은 전무. 자기 아랫사람들이 규칙을 어기면 피와 뼈를 요구하지만 정작 자신이 나서야 하는 순간엔 대리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라몽도 윈스턴이 말한 히드라의 머리처럼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한 공허한 인물에 불과했습니다. 단순히 보면 그라몽 개인의 몰락과 죽음이지만 최고회의의 윗선이 언제든 권력을 과시하며 부패를 저지르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클랜시 브라운이 연기한 최고회의의 고위 심판 같은 전령은 모호하지만 핵심적인 인물로 자신의 복권을 위해 조닉을 결투로 이끈 윈스턴이나 사악한 그라몽 후작과는 달리 규칙을 중시하고 중립적 태도를 견지합니다. 그가 조닉처럼 손가락이 없는 건 과거 암살자로서 최고회의에게 충성심을 의심받은 적이 있고 지옥을 헤쳐나온 적도 있다는 것. 그러나 지금까지 전령으로 충성하고 있기에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건 조닉과는 전혀 다른 운명을 겪었습니다. 그라몽의 행위엔 정당성이 부족했고 조닉은 정당성을 획득하면서 전령은 결투를 승인. 그때쯤 최고회의도 그라몽을 과대평가했음을 느꼈을 것이기에 그라몽은 케인을 앞세우고도 가면 갈수록 초조함을 느낍니다. 윈스턴이 파리 루브르 박물관에서 그라몽을 만날 때 등장하는 그림은 1830년 화가 외젠 들라크루아가 그린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이편 군주제의 폭정에 맞서는 자유의 화신이자 투사인 여성이 밑에 깔려있는 프롤레타리아들의 시체들을 딛고 서 있습니다. 이 역시 최고회의와 조닉의 관계를 빗댄 것으로 쌓여가는 시체들까지도 적절합니다. Have you given any thought to
where this ends. 컨티넨탈 오사카 시퀀스에선 존이 호텔 지배인이자 친구 시마즈 코지에게 도움을 청하러 가고 그라몽의 신복들은 중립지대인 컨티넨탈을 공격. 존, 케인, 시마즈 3명의 친구가 한 장소에 모여 대치하는 상황을 그립니다. 여기서 드는 의문은 케인은 존윅을 공격하는데 왜 시마즈는 존을 보호하기 위해 목숨까지 거는가 이죠. 컨티넨탈 오사카의 운영 방식은 뉴욕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온 곳에 여러 가문의 문장이 걸려 있고 프론트엔 시마즈의 딸 아키라가 있으며 야쿠자 부하들은 술을 마시고 있다가도 시마즈의 호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죠. 시마즈는 가족주의적으로 컨티넨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키라는 존윅을 인지하고 있고 아버지를 만류하나 시마즈는 존을 호텔에 숨겨준 것만으로도 최고회의가 쳐들어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존 역시 일생일대 위기 때 찾아간 사람이 시마즈인 걸 보면 서로 형제나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 이 영화에 시마즈가 등장하는 이유는 형제와 무사도를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무사도란 주군에게 충성하고 약한 자를 돕고 명예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주군 대신 가족 형제를 넣으면 시마즈의 무사도가 됩니다. 사나다 히로유키는 무사의 결정 방식을 자기 연기에 투영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렇기에 설령 자신의 죽음이 딸에겐 불행일지라도 시마즈는 스스로 세운 윤리에 기초한 행동을 하는 것이죠. 반면 케인은 딸을 보호하기 위해 친구와 가족 사이에 선을 긋습니다. 케인에게 딸은 우정, 형제보다 더 큰 의미가 있으며 존을 죽이지 않으면 최고회의가 딸을 해칠 테니 최고회의에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케인이 사크레퀘르의 계단을 존과 함께 오르는 것은 그라몽의 비겁함이 딸을 위해 형제를 죽이기로 마음먹은 신념을 가로막기 때문입니다. 오사카 시퀀스는 조명과 컬러 그레이딩을 통한 색채감으로 여러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벚꽃나무 앞에 서서 상실과 후회를 말하는 존을 붉은 색조가 삼키며 호텔 로비에서 시마즈와 그라몽의 부하들이 대치하고 있을 땐 배경이 녹색으로 바뀌어 위험성을 나타내고 지하철에서 존과 아키라가 만나는 장면에선 아키라의 분노와 감정을 드러내는 붉은색으로 넘치죠. 사나다 히로유키가 키아누와 함께 일했던 12년 전 키아누가 채도와 우리 액션 영화 한 편 뽑고 있어 라고 말했다는데 그게 존윅이었다죠. 견자단과는 함께 일해본 적이 없지만 아시아 영화 산업 어딘가에서 일하고 있는 서로의 존재를 알고 있어서 만나자마자 오랜 친구처럼 느껴졌고 그게 케미스트리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Challenge him to single combat. Win or lose, it's a way out. I don't sit at the table. Your family does. 존은 결투의 자격을 얻기 위해 베를린에 있는 루스카로마의 표트르 숙부를 찾아가죠. 루스카로마는 러시아 집시를 의미하는 단어로 최고회의와 연계된 벨라루스계 범죄 조직이며 그 최전선은 3편에 나온 뉴욕 발레 스튜디오입니다. 컨티넨탈 뉴욕에서 산티노를 죽이고 엑스커뮤니카도, 파문이 된 존이 디렉터를 찾아갔었죠. 표트르 숙부는 존윅에겐 멘토이자 아버지 같은 존재였으나 킬라 하르칸에게 죽임을 당했고 존과 남매처럼 자란 루스카로마의 독일 지부장 카티아는 돌아온 탕자 존에게 보복을 주문, 요청을 수행한 존은 다시 조직에게 받아들여집니다. 극중에서 존은 벨라루스의 자식이자 고아로 불리죠. 존윅의 실명은 자르다니 조바노비치. 어릴 적부터 집시 조직의 방식으로 암살자로 훈련받은 뒤 해병이 되었다가 다시 암살자 세계로 돌아와 헬렌을 만났고 Who? The fucking nobody? That fucking nobody is John Wick. 1편에 나온 러시아 마피아 보스인 비고가 불가능한 미션을 수행한 대가로 자유를 줬는데 하필 얘가 강아지를 죽여서 지금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프리퀄 코믹스에선 어린 나이에 멕시코에서 범죄자들과 마주치며 끊임없이 생존을 향한 몸부림을 쳐야 했던 존이 정확히 언제 어떤 경로로 루스카로마에 들어갔는지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Chapter 4. We wanted to bring the muscle cars back. We're gonna have this sequence around the Arc de Triomphe. 파리에선 영화 클라이막스에 해당하는 액션 시퀀스가 3가지 등장합니다. 총 100일 동안 밤에만 촬영된 대장전이었다죠. 가장 힘들었던 건 개선문 드리프트였습니다. 교통체증이 벌어지는 한복판에 2명의 카메라 스텝과 전 세계에서 온 5개 국어를 따로 쓰는 50명의 스턴트 드라이버를 배치했고 키아누는 500마력 머슬카로 대부분의 운전을 스스로 했습니다. 드래곤 브레스를 난사하는 총격 액션은 게임 한라인 마이애미와 닮았다는 평이 많았지만 체드 감독과 키아누는 이 게임을 정작 몰랐고 오로지 더 홍콩 매서커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탑다운 방식의 액션 슈팅이지만 실제로 플레이해보면 더 홍콩 매서커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36m 높이의 사크레퀘르 222 계단 액션 시퀀스는 체드 감독이 장피에르 주네의 아멜리에를 보고 떠올린 아이디어였습니다. 존이 굴러 떨어지는 건 버스터 키튼의 무성영화 슬랩스틱을 참고했고 결투 장면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스파게티 웨스턴의 그것입니다. 테이크는 복잡하지 않았지만 계단에서 액션을 펼치다 보면 다칠 확률이 훨씬 높아서 어려움이 있었다는데요. 촬영은 35명의 스턴트맨이 투입되어 7일간 계속되었고 트램이 지나갈 때마다 촬영을 멈추고 다시 하기를 반복. 키아누는 정말 큰 추락을 제외하곤 모든 걸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 계단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 신화의 시지푸스의 시련. 시지푸스가 신들을 기만한 죄로 타르타로스의 가파른 언덕 정상까지 바위를 밀어올리는 형벌을 받게 되나 바위를 정상에 올려파야 다시 아래로 굴러 떨어질 뿐입니다. 이건 끊임없는 노력의 무의미함, 즉 영원한 고통을 의미하며 무수히 많은 사람을 죽여온 존이 지금까지 헤쳐온 삶이란 이름의 지옥도 그 자체이자 존에게 있어 영원한 안식과 자유란 죽음뿐임을 암시합니다. 앞서 존과 케인은 고등양식의 촛불이 가득한 예배당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죠. 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용하고 친밀해 보이는 장면을 통해 죄 많은 삶을 살아오며 더는 구원을 바랄 수 없는 두 영혼을 비춥니다. 마지막 계단은 지옥도를 거쳐온 존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고 동이 트는 골든 아워는 구원을 향한 유일한 가능성입니다. 이렇듯 영화는 계단 장면에서 종교성과 신화를 나란히 놓고 견자단의 말대로 둘 다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는 두 사람도 나란히 놓습니다. In the event that both parties survive, each will approach the other at increments of 10 paces until only one remains. 존과 케인 두 친구가 벌이는 마지막 결투는 전통적인 의식처럼 치러집니다. 내가 죽으면 상대가 살고 상대가 죽으면 내가 사는 원초적이고 실존적인 딜레마를 보여주는데요. 존은 둘 중 더 누가 중요한 것을 위해 사는가를 생각했고 헬렌은 세상을 떠났으며 케인에겐 아끼는 딸이 있기에 총을 쏘지 않고 케인을 살리곤 그라몽을 죽이는 선택을 합니다. 체드 감독과 키아누는 이게 이 영화의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이었으나 존은 여기서 영화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은 다른 누군가를 구하기 위해 선택을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라고 밝혔죠. 이런 결말을 통해 케인은 빌런이자 친구로 존과 싸우고도 죽지 않고 나아가 존윅을 죽인 유일한 인물이 됩니다. 좋은 남편이고 싶었던 존은 싸움의 끝에서 헬렌의 이름을 부르고 헬렌 옆에서 영원한 안식에 머무르게 되는데요. 이건 액션 영화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시적인 결말이었습니다. Have you given any thought to where this ends? 포스트 크레딧 장면에서 두건을 쓴 아키라가 등장해 케인에게 다가가 칼을 휘두르며 블랙아웃. 케인이 죽었는지 그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체드 감독의 원래 의도는 아키라가 케인을 확실하게 암살하는 거였다는데요. 그건 오우삼 감독이 만든 하드보일드한 홍콩 액션 영화들처럼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테마를 가져오고 싶었기 때문이라죠. 그러나 존윅도 케인도 죽는 모습이 묘사되지 않고 어쩌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도록 모호하게 연출한 이유는 체드 감독이 열린 결말이나 약간의 여지를 남기는 스토리텔링을 좋아하기 때문이며 체드 키아누 두 사람이 9년간 지속해온 어떤 행위의 컨세컨시스, 결과를 디스토피아적으로 끝맺기보다 약간의 희망을 남기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존윅 프랜차이즈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일 수도 있겠죠. 2019년 인디와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체드 감독은 해피엔딩은 없다. 그는 갈 곳이 없다. 일몰 속으로 차를 몰고 떠나거나 멋진 여성과 사랑에 빠질 수 없다. 1000명 넘는 사람을 죽인 자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 수 있을까? 그는 도망칠 곳도 숨을 곳도 없으며 결국엔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된다. 그것이 그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말이다. 라고 말했는데 시리즈의 결말은 이미 정해져 있었던 것이죠. We've shot some stuff that pushes John Wick to the limit. Have we gone too far? 지난 영상에서 5편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한 이유는 첫째, 원래 전략이 챕터 4와 5를 동시 촬영하고 스피노프 드라마 컨티넨탈을 두 영화 사이에 공개하는 것이었기 때문이고 둘째, 미국 개봉 직후 체드 감독의 인터뷰입니다. 키아누와 나는 도쿄로 긴 여행을 갈 거고 우린 임페리얼 호텔 스카치바에 앉아 어떻게 생각해? 라고 말하곤 20년 된 위스키 몇 잔을 마신 뒤에 냅킨에 아이디어를 쓸 겁니다. 그게 계속되면 영화를 제작하게 되겠죠. 셋째, 체즈 스타일스키는 존윅이 살아있는 걸 보여주는 또 다른 버전의 엔딩을 촬영했는데 이게 존의 강아지가 마지막 장면의 주위를 둘러보는 이유라죠. 그 밖에도 키아누는 속편에 대해선 절대 말할 수 없고 당장은 존이 평화를 찾는 게 좋다고 본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ou know, and we've always had the opportunity to only to do these films if the audience likes them. So Give us a chance. 하지만 또 다른 인터뷰에서 체드 감독은 두 편의 영화를 동시에 찍는 건 창의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고 그런 식으로 작업하면 자기 삶이 너무 없기에 오로지 챕터 4 한 편에 집중했고 앞으로 2년 정도는 휴가를 갖고 여행을 하고 많은 책을 읽고 싶다고 밝혔는데 특히 지금은 자기 단점만이 보여서 창의적으로 성장할 시간도 필요하다죠. 그러니 존윅 5편에 대해선 의지가 있고 연료는 있지만 만약 나오더라도 시간은 꽤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John Wick 5, huh? Yeah. So Ballerina's gonna be great. 당장은 올해 9월 스피노프 드라마 컨티넨탈이 공개됩니다. 존윅 시리즈의 40년 전인 1975년 뉴욕을 무대로 윈스턴과 샤론의 젊은 시기를 그리는 내용인데요. 회당 90분 전 3화 구성의 미니 시리즈입니다. 1, 3화는 액션이 주고 2화는 스토리가 주라고 하죠. 그 다음은 내년 6월 7일 아나 디 아르마스 주연의 스피노프 영화
발레리나가 개봉합니다. 이 영화는 6년 전 존윅과 별개로 기획되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독자적인데요. 스위스의 알프스가 무대로 등장하며 이 영화의 주인공은 존이 받았던 훈련이나 경험의 원점 같은 걸 보게 되고 그걸 통해 존윅에 대한 궁금증 몇 가지를 풀게 될 거라고 합니다. 존윅과 윈스턴, 디렉터 샤론도 등장하며 랜스 레딕은 이미 전 출연 장면의 촬영을 마친 상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I want you to find your peace. But the good death only comes after a good life. 앞서 영상 인트로에서 존윅 시리즈는 많은 영화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는데요. 가장 먼저 언급할 작품은 구로사와 아키라의 7인의 사무라이입니다. 현대 헐리우드 액션 영화들은 캐릭터를 가깝게 지속적으로 비추는 경향이 있고 관객은 행위의 결과나 프레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반면 7인의 사무라이의 구성과 편집을 보면 액션에 있어 행위와 그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존윅도 그렇습니다. 행위와 결과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이 어떻게 접근하고 준비하는지를 보여주죠. 존윅의 스타일은 스티브 맥킨의 불린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머스탱과 터틀넥, 프렌치 커넥션 등 1편 때 자리 잡은 모든 스타일은 이 영화에서 나왔고 존윅 2와 3는 가렛 에반스의 레이드 시리즈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조명과 색을 중시하는 건 장혜모 감독의 연인, 마지막 결투에서도 볼 수 있었듯 세르지오 레오네의 1967년 스파게티 웨스턴 영화 더 굿, 더 배 앤 디 어글리의 영향도 많이 받았죠. 샷이나 편집적인 느낌까지도 말입니다. 열거한 영화들은 체드 스탈스키 감독이 자신이 가장 좋아한다고 밝힌 5편의 영화들입니다. 존윅 시리즈는 체드가 이 영화들을 사랑했던 결과이고 마지막 4편은 체드와 키아누가 프리프로덕션까지 포함해 9년간 함께해온 결과였습니다. 존윅 시리즈가 체드가 열거한 영화들처럼 액션 클래식으로 칭송받게 되고 누군가 더 훌륭한 액션 영화를 만들어준다면 그 역시 결과겠죠. 액션 팬으로서 그 결과를 언제나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끝으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고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기묘한 KG의 K였습니다. I'm going to need a gun.